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교회를 통한 감염이었죠. 이들 동네 확진자 수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중대한 고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까지 검토하고 있는 정부,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교회, 그리고 카페, 식당에서는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바이러스보다 우려되는 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느슨한 마음과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눈물로 호소한다며 방역 규칙 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잠시 후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폭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창간될 때 친일단체였고, 조선일보를 광흥모가 인수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만 모든 정치적 활동, 일본 정부를 대수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원치 아니하는 강력한 절개의식이 있었던 것이 제2인이다. 2020년도에 동아일보가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오보, 왜곡 보도 때문에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식민 침략으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지만 아직 곳곳엔 일제의 잔재와 비판적 역사의식 없는 유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잔재, 물론 언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복절 맞아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요, 3억 원 이하를 뉴딜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분리 세율을 적용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떠돌고 있는 시중 자금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동력을 함께 만들자. 오늘 세 번째 인터뷰는 K-뉴딜, 그린 뉴딜에 앞장서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 극복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연예 뉴스 시간에는 또다시 여성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기안84 관련 이슈와 주간 연예 소식 전해드리고요. 빅데이터 뉴스 시간에는 손혜원 전 의원 1심 판결과 검찰개혁 관련 빅데이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교회, 학교, 대형 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죠.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전문의 이재갑 교수는 눈물로 교회 행사를 제발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제 통화했나요? 엊그제 통화했나요? 그런데 지금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집단 발병하는 장소들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예. 주로 교회 하거나 아니면 좀 학교에서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예. 일부는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서도 좀 환자가 발생을 해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상황이. 예. 그래서 이태원 상황보다 조금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이태원 발생하고 그 연쇄적으로 좀 그 다음에 딴 데 발생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좀 틈을 두고 발생을 했는데, 지금 발생하는 여기저기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또한 찾아서 접촉자를 분류하는 그런 역학조사의 상황들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번 이태원 집단 발병 같은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서 추적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교회, 학교, 식당, 카페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추적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게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또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계속 내포돼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 경기도의 한 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60명 이상 확진된 데도 있고요. 예. 서울도 10명 넘은 데도 좀 여러 군데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가족들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들이 학교라든지 또 다른 데 가서 또 집단 발병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동시다발 여러 개가 발생하다 보니까 추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들이어서 예. 지금 워낙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 이제 환자 발생하면 역학조사하기 힘들다. 경기도도 한 20명에서 25명 이상 이제 발생하면 역학조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두 지역이 다 숫자를 넘었거든요. 그 숫자를.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해서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확진자의 범위를 줄이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상황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네, 정세균 네.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잖아요. 예. 지금이 지금 생활적 거리두기를 1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일찍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연휴 시작 전에 오늘이라도 서울시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빨리 2단계로 올려놓는 게 어떻을까 생각을 사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고려하겠다는 것만 나왔는데, 예.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내일 당장 지금 15일에 지금 이미 이제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내일 당장 지금 여러 집회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광복절이라서.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4일 오늘부터 이제 17일까지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수도권 상황이 안 좋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들이 보통 요 14일에서 17일 사이에 수련회나 MT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교회로 하여금 자제케 하려면 조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7월에도 각 지자체에서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네, 또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막상 예배를 보는 곳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공식 예배 때는 그래도 많이 방역 수칙을 많이 지키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식사라든지 소모임 때문에 사실 집단 발병이 계속 발병하는 상황이라 그 당시에 소모임을 중지를 시켰는데 기독교계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2주 만에 좀 확진자 준다고 바로 이제 그걸 취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취소하고 나서 2주 되니까 또 지금 교회 중심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지금 교회에 그런 소모임 중지하라고 다시 이제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중수본이 결정을 못하더라도 중대본이 결정 못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지금 15일 내일이 토요일이고 16일날 또 예배 드리는 상황들 되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들이어서 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좀 빨리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올린다든지 이런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교회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소모임이나 같이 또 식사를 한다든가 예배 끝나고 이런 문제, 특히 찬송가를 부를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감염에 유리한 조건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 찬송가든 통성기도에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 성가대도 마스크 착용하고 하시는 데도 있고 아니 성가대를 아예 안 세우는 교회들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문제는 성가대가 또 앞에 서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소모임 형태인데 또 연습할 때 마스크 안 쓰고 연습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최근에 어떤 교회는 성가대에서 또 집단 발병 시작된 데도 있어서 어떻든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이든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분들도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커졌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도 또 허탈해하고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칠 좀 많아지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1, 2주 돼서 2, 3천 명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면 전체 인원이 그래버리면 병원들의 또 지금 격리병상 다 차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한 5월달 상황 또는 대구 경북 상황처럼 또 의료진들이 바짝 매달려야 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선별 요소에도 또 전수조 이런 게 많이 늘어나니까 검사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진들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근데 또 정부하고 지금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어서 오늘 저 여의도에서 큰 집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들이 오히려 지금 계속 선별 진료를 하거나 지금 이제 확진자 진료하는 그룹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랑 의료계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 노동 강도가 더 강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잠깐 좀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빨리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교회에서 수련회 계획을 많이 잡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휴가철하고 겹쳤고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은 수도권만 비상이 걸렸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사실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지방 갔다가 거기서 감염 증상 나타나거나 어쨌든 이제 집단 발병 일으키고 서울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태원 상황도 이태원에서 이제 확진된 사람들이 전국에 2개 시도 빼놓고는 다 발생했었거든요. 예. 이태원 상황이. 예. 지금 상황이 전국으로 터지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되게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 수도권이 난리가 나면 1, 2주 있다가 지방의 어떤 도시들 한두 군데는 반드시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수도권에서의 그런 발병 상황을 빨리 통제하는 게 전국적인 상황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교수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다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제 좀 장마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활동 늘어나면서 이제 집단 발병 늘어나고 생긴 것 같아서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철저히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 잘해주시는 거 계속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가시더라도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식사도 되도록 가족들끼리 숙소에서 좀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이렇게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말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3월 말에 이제 한 3자릿수를 기록하던 당시로 돌아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3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5명,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와 학교, 패스트푸드, 상가 등 다양한 장소에도 좀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교회 두 곳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네요. 예, 일단 서울하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틀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교인 1명이 12일에 확진된 데 이어 13일에는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고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제 폐쇄 일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교회 관련 감염돼서 감염 검사 대상자가 1,897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검사를 하다 보면 더 늘어나겠죠. 예. 경기도 용인에서 또 많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제일교회죠. 예. 신도 등을 포함해서 13일 하루 동안 47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1월 16일 날 경기도 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로 하루 만에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까지 치면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만 72명의 확진자가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상당한 숫자인데. 일단 경기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경기도가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대상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제일교회의 정강훈 목사. 예.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 예, 서울시하고 이제 경찰에 따르면 광복절 당일에 서울 시내 집회를 예고한 단체는 모두 26곳인데 예. 예상 참가 인원은 22만여 명입니다. 예. 특히 이 중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최근에 이제 집단 발병한
사랑제일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 정광훈 목사를 보석 석방하면서 예. 조건을 달았는데 집회하지 말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기고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럼 석방 조건을 어기는 거잖아요. 보석. 정광훈 목사는 그걸 개의치 않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4.19와 5.16 6월 항쟁을 허가받아서 한 것인가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러면서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내일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예,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은 뭐 오늘하고 내일 그냥 연휴 기간을 좀 지켜보고 시급할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집회를 강행을 하게 되면 아까 이재갑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급격히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의사들 집단 휴업도 있었는데요.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3,836곳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총 10,58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의 3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집단 휴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한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 그 때문인가요? 예, 일단 그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주축인데요. 의협은 이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첨약 급여와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 악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정책들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휴 동안 진료 의료기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를 봐야 되는데 휴진인 경우에 좀 당황하실 텐데 예. 진료하는 의료기관 정보는 응급 의료 포털 이젠과 복지부 홈페이지 혹은 시도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갤럽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올라섰네요. 예,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원래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역전당했습니다. 당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가장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17%로 집계가 됐고요. 물론 오차범위 이내긴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6%포인트 상승했고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만 살펴보면 여전히 이낙연 의원이 앞서 있죠. 예, 이게 민주당 이제 골수 지지층을 살펴보면 조금 순위가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이낙연 의원이 37%였고요. 이재명 지사는 28%였습니다. 또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29%였고 또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33%였습니다. 예. 어쨌든 두 사람은 같은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예. 나중에 대선 나가게 되면 예선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 경선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직 이낙연 의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일단 뭐 이 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현안에 대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저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간단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를 포함해 정부 여당이 겸손했는지 유능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볼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방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요. 민주당이 연이은 성추문에 또 고개를 숙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이 또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면타석 성추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연이은 성추문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당의 문화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 사무처에서 이번 일로 각 시도의 지침을 엄하게 줘서 교육과 윤리기강을 확립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했고요. 남인순 최고위원은 자꾸
이런 부산시의원의 강제추행까지 발생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도 죄송한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이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성추문 모습이 성추행이었죠? 예. 성추행 모습이 또 CCTV 공개됐고.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예.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법무부가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대검에 통보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예. 검찰 내에서 반발이 좀 있었나 보죠? 예, 일단 이번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 개편 방안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그 주요 핵심 보직들을 좀 통폐합하고 수사정보정책관사나 수사정보 1, 2 담당관은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등의 좀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도 직제 개편이 상당히 되는 거였고요. 근데 일단 검찰 내에서는 12일 날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특히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건 계속되는 희망이었지만 인력 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없는 직제 개편안은 좀 무의미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김태우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 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는데요. 예. 일단 법무부가 밝힌 거는 직제 개편안에서 그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검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법무부가 단독으로 이거는 고시할 수 있는 상황이긴 예. 합니다. 예. 일단 법무부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 그러니까 특수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수사부, 예. 차장직이 폐지하고 형사부 업무 시스템을 재정립, 예. 공판부 기능 강화 확대하겠다. 이건 뭐 추미애 장관이 들어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대검의 의견을 전달했고 예. 대검은 받기 어렵다. 예, 뭐 그러나 그런 논의를 법무부에서 얘기했죠. 강행하면 그냥 하는 것이다. 예,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니면 또 다른 조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법무부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게 예. 이제 공판 시스템을 할 때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 체제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 내 인력 문제는 좀 계속되는 문제긴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좀 인력이 좀 필요한 문제라 좀 보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요구 매년 이맘때면 더욱 크게 들립니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주류 언론의 친일 행적을 들여다보고자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창입니다. 예, 현재 민족문제연구소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전시회입니까? 예, 준비가 다 끝나서 개관을 했습니다. 8월 예. 11일부터 했네요. 네. 예, 2달 정도 하게 되는데 일단 예. 어디서 합니까 이거? 그 포스터에는 일단 10월 말까지 돼 있는데요. 연말까지 할 연말까지 연장이 될 전시회를 가능성이 있고요. 용산 청파동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있고요. 그 1층에 식민지 역사 박물관 1, 2층이 있는데 그 1층에서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입니까? 조선동아일보가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뭐 이른바 이제 자칭 민족지라고 하는 두 신문이 실제로 일제 강점기 어떤 친일 부역 행위를 했는지 그 민낯을 샅샅이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전시회입니다. 예. 자, 조선 동아 모두 수소를 민족 정론지라고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는데
조선일보의 창간 자체가 그 친일 친목회에서 시작된 겁니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예. 일제 강점이 1910년 8월에 시작이 됐고요.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는 모든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됐죠. 유일하게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또 일본어 신문이었던 경성일보 이런 신문들만 간행이 됐었는데요. 3.1운동의 전 민족적인 항거의 논란, 일제가 한글 신문 또 조선인이 만든 신문을 발간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유보적인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시사신문 이 세 가지가 발간이 되죠. 조선일보가 3월 5일에 했고요. 동아일보가 4월 1일, 시사신문. 이 시사신문은 완전 친일신문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는 대정친목회라고 하는 이 대정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이제 다이쇼천왕의 그 한자인데요. 친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 겉으로는 그런 뭐 지주, 자본가, 조선 귀족 이런 사람들의 실업을 위한 친목 단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제의 융화 정책에 동조해서 친일 행적을 했었던 대표적인 10년대에 있었던 40년까지 친일 단체였고요. 그 대정 친목회에서 신문을 발간 허가를 받은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약을 하면 일제가 강압 통치를 하다가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신문을 조선말로 쓸 수 있는 신문을 3개 허가해줬고 그중에 하나인 조선일보는 대정실업 친목회라고 하는 친일단체에서 발행을 했다. 이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정 원래 명칭은 대정 친목회고요. 그 실업 단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방하기 위해서 이 조선일보 발간 당시에만 등록 당시에만 이제 실업자를 붙여서 또 대정 실업 친목회라고 예. 이제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초기 창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신 것 같고. 그렇죠. 자, 1940년 8월 11일이 조선 동아 양대신문의 폐간 날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시 개막일을 8월 11일로 하신 것 같은데 두 신문사는 일제 탄압으로 강제 폐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막은 다르다. 지금 민족문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러면 폐간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명목상으로는 일제의 언론 통제 또 언론 길들이기 또 전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자 부족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올해 100년을 맞아서 두 신문이 100년사에 대한 거창한 그 간행들을 이제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 탄압으로 강제 폐간됐고 민족지로서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탄압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일제 탄압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강제 폐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도 일면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제와 폐간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제가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 또 동아일보의 뭐 백관수, 송진호 이런 대표자들을 만나서 폐간에 대한 협의를 했고 특히 조선일보는 10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흔쾌히 폐간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이면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폐간이 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굴종 타협을 거쳐서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서의 뭐 조선일보는 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아일보는 뭐 항복했다. 뭐 이런 의미도도 이제 풀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서 폐간을 그냥 당한 건 아니고 대가를 받았다. 폐간하는 조건으로 뭐 윤정기 가격이라든가 그 가격이 어느 정도로 받은 겁니까? 요번에 그 저희 전시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처음 일반 분들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물론 이 극비 문서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활용되기도 했지만 아주 상세하게 전면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일제 문화 공작, 언론 정책을 알 수가 있는 3가지 한글 신문 통폐합 예. 관한 그것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문모 사장이 일제의 폐간 종용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아일보도 함께 처분시켜달라. 우리만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본사, 그러니까 조선일보사에서 이제 조광사라고 하는 잡지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발간하고 있는 출판물 3개를 계속 발행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 또 폐간 당일까지 이 모든 사실은 비밀에 붙여달라. 예. 또 건물을 포함해서 약 1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6, 7가지를 했는데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100만 원보다 좀 못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8월 11일에 동아일보도 함께 폐간이 됐지만 조광사에서 운영하는 3가지 잡지는 계속 발간이 되면서 이 잡지들을 통해서 조선일보사의 친일 부역 행적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 1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뭐 80만 원 정도 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당시에 비행기 한 대 값이 뭐 10몇만 원이었으니까 대단한 금액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조선과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일제의 탄압으로 우리가 폐간됐다라고 주장합니다만 폐간되기 직전에 신문에 실린 글들을 보면 굉장히 친일 성향의 글들이 많이 좀 실렸더라고요. 그렇다면 탄압으로 폐간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실렸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일제시대에 탄압을 받은 거는 전면적으로 뭐 독립운동가들뿐만이 아니고요. 그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에는 이면에는 그 자발적인 선택, 이거에 대한 복종, 타협, 굴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또 국비문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외에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 하나는 동아일보가 송기정 선수 마라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36년 8월부터 37년 6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정관이 되는데 예. 이를 이제 풀어달라라고 하는 해정에 이르는 정관을 풀어달라고 하는 경과라는 국비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여운형 선생이 운영하던 조선중앙일보도 함께 이제 이 휴관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중앙일보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사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완전 폐간이 돼버리죠. 자진반 타진반으로. 그러나 동아일보는 1937년 6월에 정관이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일제의 국책에 충실하는 신문이 되겠다,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을 하면서 해제가 정관이 풀리게 되는 그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서는 이제 조선일보사의 비국민적 태도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비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라고 하는 일본 천황의 신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일피자가 붙었다고 하는 거는 천황의 신문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 그런 보도를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주필의 어떤 서춘이라든가 사장님 박문모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그런 국책에 따라서 새로 거듭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어,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그 이전 중일전쟁이 이제 37년 7월인데요. 중일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군, 또 중국군, 중국, 장개석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것을 아군, 또 황군, 천황의 이제 군인이라는 거죠. 중국은 좀 비하하는 지금도 그런 용어를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예. 진화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장개석 같은 경우는 군 아주 낮춰서 적군의 이제 장군을 낮춰서 하는 그런 일본의 국민의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침략 전쟁을 성전으로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보도를 적극적으로 40년 폐간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한국 식민화에 앞장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조선인 지원병들 전쟁에 참여하는 이 지원병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선동하는데도 조선과 동아는 적극 지면을 활용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쟁 협력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했는데 폐간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더 일제 찬양 부역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폐간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제의 언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거기에 물론 이제 조선동아일보가 창간의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30년대 중후반에 거쳐서 이제 친일 신문으로서의 그 행적이 있지만 적어도 20년대 중반 30년 전까지는 나름대로의 민족지,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일제가 겪는 과정에서 조선 민중들의 민심 이런 것들이 두 신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총독부 기간지였던 매일신보도 정간 또 휴간 뭐 이런 조치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이면에 보이는 조선 민중들의 그런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목적도 하나 있었고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물자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 하나 또 있었고요. 전쟁 수행의 가장 큰 목적으로서의 선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신문이나 언론을 통한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그 물자 충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쟁 물자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데 이 전쟁 물자 부족 이유는 그 일본 본토에서도 사실은 많은 신문들이 폐간됐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 그런 친일 행위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민족 정론지로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애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조선종화가 100년을 맞이해서 했던 여러 가지 자신들에 대한 그런 변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제 식민 통치 지배에 관한 협력했던 반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본인들이 이제 민족지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일제의 강제에 의해서 폐간이 됐다라고 하는 피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이면에는 다른 면으로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했던 부역을 했던 반성 여기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의 일은 어쨌든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 개혁이 요즘에 또 새로운 화두인데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언론이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있죠. 그 80년대 중반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른바 민족 정론지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한판 붙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정론지냐, 누가 민족지냐 하면서 서로를 친일신문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 80년대에는 엄혹했던 그 언론 그 보도 지침이 있던 시기인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언론에 대한 자유라든가 그런 보장이 굉장히 편해져 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 내면에는 그 책임지지 않는 보도 또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비론적인 보도 또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더 노력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한쪽에서는 우리 언론이 일제 시대 때는 일제의 부역 또 독재 시절에는 독재 정권의 부역 지금은 자본의 부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 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1일 화요일부터 시작했고요. 네.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고요. 특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8일 화요일 날은 박윤규 상지대 교수가 해방 후 족보 언론으로 성장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 강의가 예정돼 있고
8월 20일 목요일 2시에는 정준희 한양대 개명교수가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 다시 개혁을 바란다 주제로 강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매주 화목 유튜브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색하면 라이브로도 특강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행사 연말까지 한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전시회 식민지 역사박물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예.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예. 2층에는 상설 전시관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시면은 일제강점기에 그 친일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제강점기의 생활사를 주로 많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과 같이 가도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연 3% 수익률 그리고 5%의 세제 혜택까지 주는 펀드 상품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이 펀드 상품은 일명 뉴딜 펀드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의 파격적인 5% 세제 혜택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뉴딜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가의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중에 있는 막대한 유동 자금이 펀드와 함께 하게 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수익도 얻게 하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을 얻게 민간의 참여를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제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의 재형저축 수준은 아니지만 중산층과 서민이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 기반도 함께 만들면 훨씬 더 미래로 나가는데 힘을 가지게 될 거다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예, 요즘에 뭐 워낙 저금리고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처가 잘 없다 일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5% 세제 혜택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오질 않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자금이 3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4% 계산하면 1,2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이걸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은 이게 세금이 504만 원을 내야 되는데. 예. 이거를 그 저일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한 440만 원 정도가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요즘에 은행에 그 예금을 하게 되면 거의 이자하고 세금을 내면 거의 없잖아요. 예. 그거에 비교하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억에 1,200만 원의 수익금 발생했을 때 지금 종합소득세로 하면 500만 원의 세금인데 만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그 법이 통과되면 6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이고. 예, 예. 일단 그러면 이 뉴딜 6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원을 내게 되는 거니까요. 예. 일단 뉴딜 펀드가 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게 원격 교육이나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나 아주 이 디지털의 세상이 오는구나라는 거를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점점 더 이번에도 이 물폭탄 비를 보지만은 앞으로 기후 변화나 우리가 새로운 이 성장 방식, 그린 뉴딜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나아가려면 사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과거 예를 보게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IMF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었거든요. 예. 그때는 우리가 IT 테스트 베드 국가가 되자. 그래서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그때 주파수를 팔았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했거든요. 예. 그 돈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IT를 깔았죠. 예. 그러니까 결국 다음이나 네이버라는 벤처가 나오게 된 거고
IT 벤처 버블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까지 나오게 됐고 그때 코스닥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고 결국은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디지털 시대에 이거를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약간 그 혁신 경제에 좀 뒤떨어져 있거든요. 예. 예, 이때 그러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해서 처음엔 테스트 베드 국가로 그다음 나와서 디지털의 선도 국가로 이 그린의 우리가 지금 그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악당 국가로 불리는데 여기서 선도 국가로 넘어가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1년에 우리가 국민 세금이 500조이고 금융기관에 잘 돌리는 것이 대략 8천조이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1경 8천조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냅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거를 활용을 높여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거. 근데 투자를 이끌어내야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투자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선도 국가로 가자. 그린 악당 국가에서 우리가 그린 선도 국가로 가자. 그래서 좀 국민이 이 코로나 위기를 좀 넘어가 보자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펀드죠. 네.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린, 뭐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 뭐 이쪽 분야에 한번 투자해보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만일 손실이 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결국 이건 중산층과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IMF 때나 2008년도나 경제 위기가 나면 그 뒤에는 항상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뭔가 조금 더 나은 과거의 재형저축 수준은 아니지만 좀 그런 같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현행 그 자본시장법상 원금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어허. 그래서 대신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투자자 중에 뭐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오게 되면 훨씬 더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이런 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보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좀 상당히 안정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 이익을 좀 더 낮게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부처하고 금융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한 2달 정도 계속 토론을 해왔거든요. 예. 이런 상품은 훨씬 더 민간과 국가가 계산했을 때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익이 가도록 충분한 이 설계를 해서 좀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7, 80년대는 사실 돈 벌어서 저축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워낙 그때 금리가 뭐 10% 이상 금리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럴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펀드 이야기할 때 지금은 돈을 맡겨도 오히려 지금 돈이 마이너스 금리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혹시 손실이 나면 뭐 세금으로 결국은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쪽에서는 투자금 3억 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금의 5%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투자금에 3억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14%의 원천 징수세를 적용한다. 14% 상당히 낮은 건데 그 투자 여력이 있는 부자들에게만 이득을 돌려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냐면 3억 미만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주파수까지 팔아가지고 우리가 투자금을 마련했거든요. 그럼 투자금을 마련하는데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는데 경제가 우리가 좀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전부 세금으로 하기엔 너무 부담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중산층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돌고 있는 이런 유동자금을 오히려 끌어들이면 저는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그거 자체가 또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는 사실 중산층도 있고 좀 부자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들을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3억 이상 부자가 투자를 해도
혜택은 밑에 분이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한 달 반 이상 아주 여러 차례 집중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당 이야기도 여쭤보죠. 뭐 통화 오랜만에 됐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통합당에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총선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부동산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홍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야당이 무슨 특별한 국민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낸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도가 빠진 거는 이쪽이 잘못한 것이죠. 정부 여당이 잘못한 부분이죠. 근데 그럼 왜 지지도가 빠졌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부동산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1년에 14% 이사를 다니거든요. 예. 근데 이해관계인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로 수도권에 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이게 좀 약화되면서 수도권에 상당히 2008년 이후에 집중 현상이 몇만 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나홀로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 수요가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정부의 발표가 너무 일방적이다. 우리가 이 집 하나를 좀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이런 분들의 열망과 소망을 좀 대변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한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든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는 이 정부고 당이었으면은 이렇게 정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너무 좀 일방적이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마음하고 멀어지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안정되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지율은 상당 부분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가 정말 과거 한 10년을 주기로 계속 이제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요 대책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집값 안정이 처음이겠지만 결국은 집 걱정 없이 정말 소유든 임대든 정말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평생 이 집 하나에 이렇게 평생이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질 좋은 공공주택을 어떻게 하면 이 대규모로 걱정 없이 이게 공급하고 소유하고 또는 임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확실한 대책을 저는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민이나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그리고 내 집 마련 하나를 살려고 열심히 사는 그분들에게 정책을 좀 집중하고 고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거는 시장이 관여할 일이고 정부는 조금 더 그 시장은 좀 냅두고 우리가 좀 질 좋은 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저는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무 정책을 빨리 내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실제로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방향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이반됐으니까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정책실장이라든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정책이 한 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를 저는 당이나 조금 일단의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현재 정책을 이끌어 나간 부분들이 일정한 정책적인 효과나 이 평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정리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를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어떤 걸 수립할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빅히트 사업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빅히트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회사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사업 설명회가 뭐예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한 2018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사업 설명회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 해외 투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올립니까? 일단 앨범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는데요. 이제 상반기 가온 앨범 차트를 보면 앨범 판매량 순위 100위 내에 있는 그 아티스트의 전체 판매량 중에 40%가 이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 작품이고요. 그리고 톱10 판매량의 53%가 또 빅히트 레이블즈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수익 비중이 2017년 22.3%에서 지금은 2배를 넘은 45.4%가 됐다고 합니다. 예. 방탄소년단 캐릭터 타이니탄도 데뷔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타이니탄이 방탄소년단의 캐릭터예요? 네, 방탄소년단의 제2의 자아가 발현해서 탄생한 캐릭터고요. 매직도어를 통해서 현실 세계로 넘나든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좀 단순히 캐릭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타이니탄 친구들이 독자적으로 한 섬유유연제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제2의 자아지만 독자적 활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친구들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캐릭터, 상품 같은 것들이 나올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 인기 있으니까 캐릭터도 인기가 따라오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정말 귀엽더라고요. 정말 잘 만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제 사진은 어떻습니까? 예, 타이니탄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히트 4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상반기까지 컴백한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라인업이 준비돼 있죠? 네, 일단 이번 달 21일 날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께 후배 그룹이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새 앨범을 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방시혁 지금 빅히트 의장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가하고 있는 엠넷 예능이 있어요. 아이랜드라고. 예. 이 데뷔조도 올해 안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좀 기대를 몇 년 동안 많이 받고 있는 게 SM엔터테인먼트에서 영입한 민희진이라는 브랜드 총괄이 있어요. 예. 이제 이 민희진 브랜드 총괄이 관여하는 신인 걸그룹이 내년에 론칭이 될 계획입니다.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방탄소년단 이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발해야겠네요, 빅히트. 근데 방탄소년단이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같은 소속사 이 친구들도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힘입어서 조금 어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네, 엄청난 후광 효과를 사실 누리고 있어요. 예. 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그렇게 국내에서는 대중적인 뭐 인지도를 확보하진 못한 상황이지만 일단 앨범을 내면 뭐 아이튠즈 같은 데서 50개국 1위 뭐 이렇게 할 만큼 사실 해외 팬덤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요. 이 아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반응보다 해외 반응이 굉장히 높고 아직 데뷔하기 전인데 그 위버스라고 빅히트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팬덤이 한 150만 명 정도가 지금 모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음악계가 어려움 겪는 와중에도 음원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독자적으로 일단 상장이 돼 있는 지니뮤직 보면 2분기 매출이
618억 원, 영업이익이 31억 원이었는데 이거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멜론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상장이 돼 있지 않아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수치를 알기가 어렵지만 모기업인 카카오가 2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을 했고 여기서 멜론 등 음악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1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코로나19가 어렵습니다만 음원은 뭐 그냥 코로나19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공연계가 타격을 받았으면 받았지. 네, 공연계가 타격을 받고 사실 음원도 유통이 좀 1, 2분기엔 좀 저조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오프라인 공연이 취소가 되고 2분기부터는 이제 온라인 공연이 많이 개최가 됐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멜론이나 지니 같은 기업들은 이런 기술적으로 이미 많이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공연을 엔터사들이랑 같이 개최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수익이 또 발생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자체 콘텐츠는 어떤 걸 있을까요? 이제 지니는 잼스라고 유튜브 예. 채널을 하나 네,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니 내에서도 지니 TV 이용해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일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릴리즈 되고 있고 그리고 멜론은 이제 음악만 들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팟캐스트 같은 거 하시듯이 이제 멜론 내에서도 여러 사회 뭐 저명 인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자신의 예. 삶을 얘기해주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이제 릴리즈를 하고 있죠.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사연을 섞어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멜론이 실시간 차트를 없앴잖아요. 네, 그 맞아요. 이후 이용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딱 한 달 됐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사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반응을 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좀 이른 단계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이런 기조를 앞으로 계속 유지는 하겠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반응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실시간 차트를 없앴는데, 뭐, 다운로드 더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차트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반론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사실상 그리고 멜론이 이 실시간 차트가 없는 거의 유일한 사이트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국내 최대 기업인 멜론이 좀 이런 행보를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이런 선순환 효과가 좀 밑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 온 앤 오프. 네. 컴백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었는데 데뷔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이번에 미니 앨범 스피노프 발매했는데 이게 예스24 기준 8월 2주차 앨범 판매 순위에서 1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타이틀곡이 스쿤비 스위밍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가 이제 벅스 뮤직에서 차트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음원 차트 1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인기의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이 온앤오프가 명곡 맛집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좀 이번에도 입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노랫말 이런 것들이 이 여름이라는 계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가 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온앤오프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네. 이 그룹의 음악은 10대, 20대 가장 많이 듣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듣는데 요 온앤오프랑 작업을 많이 하는 프로듀서 황현 모노트리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이 네. 프로듀서 자체도 굉장히 매니아층이 탄탄하거든요. 근데 이 황현이라는 프로듀서를 좋아하는 팬덤은 뭐 옛날에 샤이니 막 데뷔하고 이랬을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뭐 30대나 이런 팬덤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팬덤이 합쳐지면 네, 아마 30대까지 아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귀에 익숙한 그룹이 들렸습니다. 샤이니. 아, 네. 샤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근데 이 온앤오프 팬 쇼케이스 때 무단 침입자가 발생했다. 네,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얼굴 식별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요. 비공개 리허설과 또 공연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아티스트랑 스태프들 먹으라고 둔 케이터링을 이제 무단으로 취식하다가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안84. 이 기안84의 웹툰 복학왕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복화강 303화부터 304화까지 광어인간 편에서 이제 여성 캐릭터인 봉지은이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봉지은이 계속 무능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장과 뭔가 교제를 하고 팀장과 뭔가 성관계를 맺어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나타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 장면과 내용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삭제됐습니까? 네, 일단 주인공 우기명이 이 팀장한테 봉지은하고 잤느냐고 물어보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제 이건 잤느냐 대신에 같이 있었어요? 라고 묻는 걸로 수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봉지은이 팀장 앞에서 자기 배에 조개를 올려놓고 깨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개가 좀 성관계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이건 대게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네. 이 창작물 만한데 네. 뭐 창작물에까지 무슨 여성 혐오니 뭐 이렇게 꼭 딴지를 걸어야 되느냐. 그럼 크리에이터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예.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예. 뭐 이런 공익적인 부분 차원에서 논란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예. 당연히 뭐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하겠지만 어떤 이 국민적인 뭐 정서나 뭐 여론에 아주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뭐 그거는 또 그 작가 역시 좀 사회랑 합의해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안 84의 입장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거 수정하고 하면서 자기가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 의도가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다고 표현을 이제 조심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이버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이버에서 먼저 입장이 나왔고요. 예.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문제가 된 장면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후에 문제가 된 내용이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기안84 입장이 나온 거죠. 근데 플랫폼인 네이버 쪽에서도 네. 그 이 만화가 하루에도 몇천 개씩 쏟아질 거 아닙니까? 웹툰이. 그걸 다 검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기안84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굉장히 인기 웹툰 작가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모든 작품을 다 그렇게 일일이 보고 고칠 수는 없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위주로는 네이버 웹툰 측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맛있는 녀석들이 유튜브 100만 구독자 돌파 기념 랜선 팬미팅을 열었네요. 네, 어제였죠. 이제 13일 저녁에 유튜브 채널에서 100만 돌파 기념 라이브 방송을 열었고요. 유민상, 김준현, 김민경, 문세윤 등 출연진 4명이 모두 출연을 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이 맛있는 녀석들 1회 때 인터뷰했었습니까? 네. 감회가 정말. 남다르겠네요.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되게 자타공인하는 대세들이지만 이 예. 5년 전만 해도 이런 조합이 크게 흥행할 거다 이렇게 확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때 김준현 씨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프로는 5회 단위로 특집을 하겠다. 왜냐면 언제 프로그램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이제 5년이나 넘긴 장수 프로그램이 됐고 구독자 100만까지 넘겼다고 하니까 약간 제 일이 아닌데도 기분이 좋고 그렇더라고요. 예. 보니까 유튜브는 4년 6개월 만이네요. 만으로 4년 네. 6개월 만에 100만. 저는 1년 만에 26만. 그러면 3년 뒤에 받으시나요? 더 빠르겠죠, 맛있는 녀석들보다. 아, 예. 미리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네. 예. 그 100만 기념 팬미팅인데 특별하게 뭐 다른 행사라든가 콘텐츠라든가를 가졌습니까? 아, 사실은 좀 특별한 먹방 기대했는데 그거는 없었고 예. 대신 그 100만이 되면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이라는 거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같이 언박싱 하면서 네, 우리가 언제쯤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을 수 있을까? 10만이 실버. 실버, 네. 100만이 골드, 그 다음에 1000만이 되면 다이아몬드 버튼이고요. 5천만이 되면 루비 버튼인가를 네, 줍니다. 저는 한 달 만에 10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요? 1년이 지났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가 참, 네.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셔가지고 계획을 못했나 봐요. 100만 대 2개 한꺼번에 막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 근데 그런 사람도 진짜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이 맛있는 녀석들이 어쨌든 먹방 컨텐츠잖아요. 네, 그쵸. 예. 근데 먹방 컨텐츠를 한 유튜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네. 것들 중에 이렇게 사랑받는 그 다른 먹방 컨텐츠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분도 있었고. 네. 근데 이 맛있는 녀석들은 그런 논란 없이 쭉 인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그 코미디언 네 분의 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 같이 개그맨 출신이고 예전에 같이 합을 맞췄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합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맛있는 녀석들은 사실 TV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SNS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옛날 방송들을 풀로 서비스를 해줘요. 무료로. 예. 근데 이런 게 사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의 맛녀석들 안 보던 사람들까지 이제 유입이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부터 운동뚱이나 오늘부터 댄스뚱 뭐 잠룡 20기 같은 파생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인기 비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 코너는 맛있는 녀석들까지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50여일간 이어진 장마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큽니다. 네. 인명사고부터 재산 피해까지. 이번 주 네티즌들은 뭐 당연히 이 홍수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지만은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으로 관심을 가졌습니까? 네, 그 좀 긍정적인 뉴스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어휘적으로 보면 단연 이제 부동산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주째 이제 어휘 빈도로 볼 때 상위 10개의 키워드 중에 절반가량 이제 부동산 관련 단어들인데요. 이 밖에는 그 주요 공적 행위자인 국회의원, 정부, 대통령, 청와대 같은 어휘들이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의외인 점이 이제 코로나인데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와서 좀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48위로까지 아주 낮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떨어져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증가하는 걸 감안할 때 다음 주에도 급격하게 오를 것은 같고요. 어쨌든 이런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제 5가지 이슈를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전히 차가운 여론이 지속되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그리고 세 번째가 청와대 비서실 인사 및 후일담, 네 번째가 심각한 수해 피해 및 4대강 효용성 논란, 그리고 다섯 번째 검찰 인사의 후폭풍에 대한 것,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손혜원 의원과 인터뷰를 했죠. 아마 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네티즌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네티즌들 아무래도 양분되어 있을 것 같다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랑 다음을 좀 따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보도에 있었던 댓글들, 이제 빨리 올라왔던 그 뭐 속보에서 본 거였는데, 그 수집을 했는데 총 2,826개 정도 수집됐습니다. 네이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손 전 의원에 대해서 매우 좀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에 나온 어휘들 보면 목숨, 전 재산, 이제 그거 다 걸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나와서 그 어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법정 구속이라는 어휘가 6번째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 맥락에서 봤을 때 그 가장 또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을 살펴봤는데 약 5,300개 남짓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형량이 적다 이렇게 비판하고 왜 법정 구속하지 않았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네이버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고 예. 그 상위 이 20개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수를 모두 봤더니 대부분이 그러니까 20개 모두가 손 전 의원에게 이제 비판적이고 구속이 안 된 것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이제 네이버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포털 다음 같은 경우 완전 이제 정반대입니다. 이것도 참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도 또 극단적이었는데 연합뉴스랑 2대12 속보에서 댓글이 이제 훨씬 또 이제 네이버보다 많은데 6,736개를 수집해서 봤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들이었고요. 그 어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어휘가 판사였습니다. 판사. 예. 그 키워드가 많이 나왔고 사법부가 6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해당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판사랑 사법부를 문제 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감 순을 봤을 때 가장 많은 4천여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직접 법을 뜯어고친 주호영은 10년이 나올 거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을 이제 해서 그
부동산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들이 있고 상위 공감되어 있는 20개 중에서 18개 댓글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의 문제 오히려 그런 부동산 이익, 수익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음에 모양새였습니다. 예.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와 다음에 정치적으로 갈리는 게. 네, 그것도 현상도 더 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누가 봐도 뚜렷하게 정파성이 뚜렷한 인물들이 등장을 할 때는 이게 더 갈립니다. 왜냐하면 좀 아무래도 좀 더 옹호해 주거나 혹은 더 비판해야겠다라는 좀 심리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수혜 상황도 심각한데 4대강 사업의 효용성 논란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등장해서 논란거리로 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만. 네. 근데 또 이제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런 홍수 피해가 막심한데 이게 피해 원인이 단순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 아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이제 조금 언론에서 나오면서 이런 비판에 대한 옹호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호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아니었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가 더 있었던 지역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2조 원이나 투입해서 이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이제 대형보 16개나 이제 설치한 사업이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또 이슈가 됐었던 이유가 요때 5대강에 속해서 4대강에는 아닌 섬진강이 이 당시에 이제 4대강에서 이제 뭐 개발이 안 됐었는데 예. 요 부분 이쪽에서 굉장히 또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이 뭐 효용성 논란으로 좀 이어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 감사원, 문재인 정권 감사원에서 홍수를 막아준 효과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더 아마 논쟁이 치열하게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수해를 조롱하는 네티즌들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처벌해달라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계속 하도 많이 등장해서 진짜 말할 때마다 사실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일베라고 이제 너무 다들 알고 계시죠. 일간 베스트인데 일베라고 불리는 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끔찍한 조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조롱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수해난 지역을 이제 워터파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납골당이 거기 침수된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거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게 뼈가 있으니까 예. 설렁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글까지도 나오고 참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뭐 표현의 자유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너무 이제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되는데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폐쇄를 해달라라는 이제 국민 청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것에는 좀 다른 게 반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과격하고 이제 선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일베에서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발언을 한다던가 예. 그걸 근거로 세워서 이제 정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뭐 제가 뭐 어쨌든 저도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로서 생각을 봤을 때 뭐 사실 일베 사이트가 당장에 폐쇄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서 글로 가지 네. 않겠느냐 이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래도 예전에 소라넷이라는 또 성인 사이트 있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는데 네네네. 그거 폐쇄했잖아요. 네, 폐쇄시켰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가 생길 거라고 했지만 생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생겼고 그래서 저도 보기에 이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일베는 폐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빨리 모색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뭐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로 뭐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그리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이 그 안에서는 또 계속 자기들끼리 부응하면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극단적화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폐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기도 하고 네. 인권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네. 실제로 범죄도 있었고요. 범죄도 네. 있었고 이렇기 네. 때문에 그것도 뭐 모의하거나 또 선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계속해서 없애야 되지 않겠나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부의 움직임은 좀 없는 것, 경찰의 움직임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네, 짧게 하나만 더 하죠.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역시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좀 지켜볼 만한 것들은 그 핵심적인 인사들의 발언들이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공유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검언유착 의혹을 사법 참사라고 비판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나 추미애 검사들 이렇게 말을 듣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물갈이를 이제 지지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라고 이제 좀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두 주장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쪽 그런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런 글들이 많이 공유되면서 또 다시 또 양분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